익숙해지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배경, 1880년대 초 정부의 개화 정책, 별기군으로 상징되죠. 일본으로의 쌀 유출, 이런 거로 쌀값이 또 올라가고 있었어요. 많이 잘렸어요, 일단. 우리 99년들. 오용이 이용으로 축소되었으니 얼마나 많이 해고당했겠어. 해고당하셨네.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 해고는 살인이야, 진짜, 그야말로. 거의 뭐, 끝났어, 이분들. 99인, 99인. 요즘 좀 뭐 있어 보이지? 이 사람 이제 별기군이 되는 거야. 그것도 얘도 또 화나. 얘도 화나. 이 사람은 잘려서 열받고, 이 사람은 잘리지는 않았지만은, 별기군에 비해서 월급이 택도 없어요. 월급도 제대로 안 줘.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은 것이 당시 살아남은 99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해고자나, 비해고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상황에서. 외상 긋고 살아야 돼, 외상 긋고. 월급을 안 주니, 월급이 쌀인데, 쌀을 못 받으니, 밥을 어떻게 먹어요? 쌀집 가서 외상 긋고 먹는 거야, 13개월 동안, 그야말로요. 근데 문제는 그 쌀값마저도 자기가 사 먹어야 되는, 월급으로 못 받는 거, 쌀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 사 먹는 쌀이 일본으로의 쌀 유출로 인해서 쌀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 동대문 밖 왕십리 쪽 분들, 또 남대문 쪽 밑에 이태원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왕십리 분들이 많았어요. 왕십리가 도성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남대문이 있어요. 서대문이 있고 동대문이 있어요. 이제 궁궐이 있죠. 경복궁, 창덕궁, 그리고 이제 종로 이렇게 딱 있는 이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동대문 바깥에 십리 쪽에 있는 게 바로 왕십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십리가 참 이 가난한 동네였어요. 이 조선시대 때요.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이제 좋은 동네이지만은 조선시대 때는 참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왕십리 하면 뭐가 되게 유명했냐면 똥파리가 유명했던 게 그 조선시대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 조선시대 때는 그 임금님께서 이제 용변을 보세요. 아니, 당연히 여러분 임금님도 용변을 보십니다. 임금님도 당연히 있어요. 우리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금님께서 이제 마렵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똥이 마렵구나. 이러지 않아요. 또 임금님인데 어떻게 그래. 그런 상스러운, 그래서 다른 용어를 써요. 매화가 떨어지려 하는구나. 이게 이제 그 마렵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궁녀께서, 매화가 떨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매화틀이라고 하는 그 병기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또 궁녀들은 또 항상 이렇게 이 병기를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까시면은 그 매화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매화를 딱 떨어뜨리세요. 그럼 이제 매화틀에 있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모시지 않아요. 그걸 왜 몰려? 버려야죠. 조선시대 궁궐에는 대부분 이렇게 여러분 요강문화라고 할 수가, 이 요강문화예요. 그래서 매일 그게 어디로 버려지냐면 왕십리에 버려져요. 그러니까 왕십리는 그 궁궐의 거시기가 이제 많은 곳이죠. 조선왕조 500년 동안 쌓인 곳이에요. 그 파리도 어떤 파리냐? 이 왕의 것을 먹는 파리. 이거 아주 훌륭한 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척박해요. 이 덩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비옥한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똥은 독이에요, 독. 척박한 땅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게 미나리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미나리 뜯어다가 팔았던 게 우리 왕십리 주민들이에요. 미나리 팔고 고로 쌀로 바꿔 먹은 거죠. 근데 쌀값은 올라가. 쌀값은 올라가고 미나리 값은 그대로고요. 99인들 많이 잘려가지고 생계는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13개월째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99인들이요. 99인들 애들, 우리 99인 가족들은 점점 굶어가고 있었어요. 아빠 너무 배고파, 아빠. 뭐 옛날 뭐 지금, 이거 너무 찌셨네, 이분. 뭐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여러분 부정이야 뭐 똑같죠 뭐, 그야말로요. 미안하다, 애야. 아빠 너무 배고파, 미안하다, 이놈아.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다가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주다가 드디어 월급을 주게 된 거예요. 당시 이 99인들한테 월급을 주었던 관청이 선해청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선해청 책임자가 누구냐? 민씨정권의 당대 최고 1위 민겸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민겸호가 재정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민겸호가 당시 개화정책 추진기관이었던 통리기무 아문의 책임자예요. 또 이 사람이 민겸호가 또 어떤 사람이냐? 별기군을 맡는 사람이에요. 조선시대는 여러분 지금이랑 달라요. 지금은 달라가지고 겸직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요. 관직을 여러 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죠. 내무부 장관이며 재정경제부 장관일 수가 있는 게 조선시대예요. 그러니까 민경호가 그런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야, 지금 치면. 별기구 맞는 애죠. 거기다가 총리 대신이에요, 지금 치면. 총리야, 총무. 통리 기만을 맞는 거야. 거기다가 재정경제부 장관, 선해청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3개월 동안 월급 안 준 거야. 지가 먹은 거죠, 그야말로. 그러다가 민중들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드디어 월급을 주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여가 신났죠? 아빠 월급이 나오는 거야. 그래요. 드디어 쌀이 나온다! 이러면서 어디로 달려간 것이냐면은 많은 구직군인들이 선해청으로 달려간 거예요. 선해청은 남대문 쪽에 있었어요. 민겸호의 집 하인들이 나눠주고 있었어요. 집 하인들이. 참, 이게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기관에서 월급을 주는데 민겸호 하인이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가 뭐 어때? 준다는데. 그래서 받았죠. 이 받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은 유복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직 군인이에요. 이 복만이가 그 13개월 동안 월급 못 받다가 선해청에서 월급을 준다기에 달려간 거죠. 달려갔더니 민겸호네 집 하인들이 쌀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받았죠. 민경원 하인들이 왜 나눠주는지 모르겠지만 받았어요. 받았더니 13개월치가 아니라 한 달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졌죠. 아니 뭐게 내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는데 이거 한 달치밖에 안 되네 라고 했더니 민경원의 집 하인들이 그 정도 받았으면 만족할 것이지 어서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니까는 이 유복만이가 오히려 의기소침해져가지고 고맙네 하고 물러나면서 쌀 뚜껑투를 열었죠. 쌀만 가득했던 게 아니라 쌀 껍질과 모래가 잔뜩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화가 나고 소리를 질렀죠. 아니 이게 뭐게 13개월치 월급도 아니고 한 달치인데다가 한 달치도 쌀만 있는 게 아니라 껍질과 모래를 섞으면 나보고 내가 무슨 모래무지인가? 모래를 먹으라는 것인가? 하였더니 오히려 또 하인이 그 정도만 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길 것이지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야! 라고 하니까 유복만이가 화가 나가지고 때린 거죠.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구직군인들이 자기 쌀봉투도 꺼내보니까는 쌀만이 아니라 모래까지 섞여 있으니까는 전부 다 분노해가지고 그때 있었던 민겸호의 하인들을 집단 구타하기 시작했던 게 유복만과 그의 구직군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민겸호가 하필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구직군인들이 썰물처럼 쫙 빠졌죠. 그리고 노비들을 불러일으키고 누가 너희들을 때렸느냐 하였더니 노비들이 이제 피 줄줄 흘리면서 가리킨 거죠. 그래서 유복만 및 기타 등을 가리키고 유복만은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은 의금부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되었던 게 민겸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소식이 이제 왕십리 바로 그 유복만의 그 마을에 전달된 거죠. 왕심 사람들 큰 눈물 흘리고 이때 유복만의 동생 유춘만이라고 있었어요. 이름만 봐도 동생 같죠. 유춘만이가 왜 우리 형이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 형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왕신의 사람들을 골기시켰던 게 복만이의 동생 춘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왕십리 분들이. 들고 나서 동대문을 통과하고 의금부로 쳐들어간 거죠. 그리고 의금부 문 부수고 들어간 거예요. 복만이요! 복만이요! 하면서 들어간 거죠. 이때 유복만은 이제 난 죽었구나. 아유 한마는 내 인생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들리는 동생의 목소리.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복만이요! 복만이요! 죽어라 알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의금부에서 구출된 거예요. 그리고 의금부 나가니까 왕신의 사람들 그냥 촥 하면서 막 환호성. 그러면서 이제 유복만, 유춘만 형제가 일장연설을 하게 돼요. 왜 우리가 오늘 죽었어야 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왕신사들 신났죠. 아니요!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민겸호! 그놈뿐입니까? 별기관! 이러면서 패거리가 두 배로 갈라져요. 한 패거리 민겸호네 집으로. 민겸호 이 소식을 듣고 옆에 그 창덕궁으로 도망가요. 당시 창덕궁에 고종이 있었거든요. 고종한테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고종은 걱정하지 말아라. 궁궐에는 난민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궁궐에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있어. 예외적인 거. 임진왜란 때. 그때 선조가 피난 갔으니까 그때 들어가서 난민들이 불지른 거. 그거 외에는 한 번도 없어요. 임금이 있을 때 들어오죠. 걱정하지 말아라. 암이 못 들어온다. 라고 하니까 이제 민겸 안심했지. 우리 구직군인들. 그렇지 않았어요. 들어갔어요. 창덕궁 안에. 돌멩이 들고. 고종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야말로. 돌멩이 하나씩 들고, 주상전하.
민겸은 내놓으시지. 라고 하니까 우리 고정. 무섭죠? 아유, 이거, 민겸은 미안하네. 이러면서 이제 사라지시고, 그 창덕궁 안에서 타살당한 게 바로 이모군란의 원흉, 민규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패권은 어디로 갔냐면, 별기군 때려잡으러 간 거예요. 서대문 바깥쪽에 있었어요. 별기군 다 도망가. 다 도망가는데 그 별기군 훈련 교관이었던 호리모토라고 하는 애가 멋 모르고 나온 거죠. 별기군 나오세요. 왜 99인데 망친 사람들 막 돌 들고 횃불 들고 있으니까는 얼마나 놀랬겠어. 난 됐을까? 난 됐을까? 하다가 우리 99인들이 저것이 외별기 대장이다. 라고 하니까 호리모토 도망가기 시작하고 돌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 돌을 잘 사용해요. 그리고 호리모토는 결국 돌에 맞아 죽어요. 이때 여기 앞에 일본 공사관이에요. 일본 공사관 호리모토가 죽이는 거 보니까 일본 공사관 사람들이 당연히 총을 쏴요. 이러자 99인들과 왕실의 사람들이 저도 다 불질러 해가지고 일본 공사관을 파괴하고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이 이때 다치거나 숨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또 죽일 사람 다 죽인 거예요. 그야말로. 대원군한테 찾아간 거예요. 99인들의 희망. 그 대원군 집권기 때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대원군뿐이다. 라고 해서 대원군네 집에 찾아간 거죠. 대원군이 노고를 치하하고 저기 누구냐 왕비는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물어. 왕비도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였어? 뭐라고 하는 거지. 그야말로 운유적으로 우회적으로 다시 또 창덕궁 난입 2차 난입. 이번에 왕비 죽이려고. 그래서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탈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사건들 중에서 왕비가 피신한 사건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 근현대사에서. 그래서 제신문에서 왕비가 피신했다. 이런 말 나오면, 이모군란이구나. 그리고 대원군은 결국 못 잡아요. 왕비를. 못 잡아요, 결국. 지방으로 도망가거든. 숨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대원군은, 그래, 돌아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왕비가 죽었다고 발표해요. 그리고 장례식 치른 거예요. 이 민비가 한국 근현대사에 좋은 영향을 별로 안 끼쳐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땐 대단히 불행한 여자예요. 2번의 장례식을 치루었던 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공교롭게 2번 장례식 둘 다 관에 시신이 없어. 이때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시신이 없고 1호부터 13년 뒤 을미사변 때 죽었을 때는 일본 애들 다 불질러서 뼈 조각 하나도 안 남겨두죠. 그래서 그때 장례식 때도 그 이후에 2년 뒤 장례식 때도 시신 없는 장례식이 되었던 불우한 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여자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또 나중에 또 얘기하고. 자, 그리고 한 달 뒤 영선사로 갔던 김윤식이가 청나라 애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김윤식이 여러분 친청파 온건 개화파의 상징이 돼요. 친청파의 상징이 돼요. 김윤식이 청군 3,000명을 데리고 와서 99인들을 다 진압해버린 거예요. 일단 대원군을 불러다가 압송하고 청나라로 끌고 가버리고 그리고 왕십리를 불질러버리게 되면서 이모군란을 끝내게 되는 게 바로 이모군란 한 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이모군란 당시 왕비 피신을 다룬 한 국녀의 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돌아온 거예요. 왕비 결국 돌아갔죠. 살아서. 장례식까지는 치렀지만 여보 전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누구의 입김이 강해지냐면 청군에 진압이 했으니까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게 이모군란 이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징이 여러분들이 꼭 애워야 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고문이 와요. 청나라가 추천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고문 멘넨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청나라 고문도 많이 와요. 청나라 고문으로 마젠창, 위안스카이 이런 청나라 애들만이 아니라 최초의 외국인 고문이 온다는 거예요. 청나라의 추천으로. 그리고 청군도 아예 주둔해버려요. 3,000명이 안 떠나. 그리고 아예 주둔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열받는 거예요. 일본이 열받는 거예요. 이모군란 때 죽은 거는 일본인들인데 청나라만 좋잖아. 그래서 제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거를 강요해서 체결해요. 이 제물포 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일본 공사관을 지키는 것은 한국인으로서는 불안하다. 한국인들이 불질렀으니까. 조선인들이 불질렀으니까. 우리 일본 군인들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제물포 조약으로 일본군도 주둔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모군란은 1880년대에 있었던 참으로 갑신정변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그 결과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때문에 청의 내정 간섭 그리고 청군과 일본군도 모두 주둔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왼쪽 페이지 본문으로 가서 우리 한번 빈칸 채워봅시다. 선해청 도봉소 사건, 월급 사건에서 비롯되었어요. 90군대가 폭동, 민견모 살해, 일본 공사관이 파괴되었죠. 그리고 대원군이 이 과정에서 재집권했어요. 왕비가 도망갔죠. 통리기무함은 없애버렸고 별기군도 없애버렸어요. 한 달 뒤 청군이 와요.
청군이 와서 진압을 하게 되고 대원군은 청나라에 3년 동안 끌려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요게 제시문으로 나와요. 요게 제시문으로 나오고요. 제시문으로 나오고 시험 문제 정답은 요걸 맞추는 거예요. 결과를 맞추기.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요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거라서 이건 나중에 할래요.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그 상징이 최초의 외국인 고문이 청나라의 추천으로 온다. 멜레노르프. 또 청나라 고문들도 많이 와요. 마젠창, 위안스카이. 그리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아, 너무 중요해요. 동그라미 치고 꼭 외우세요, 여러분. 줄여서 외우세요. 조청장정. 이렇게 외우세요. 줄여서. 조청장정. 조선이 청의 속국이다 하고 아예 글로 써져 있어요, 이거는. 청군 3,000명도 주둔하고요. 자, 빈칸 재물포주야. 일본 공사관 호위 명목을 이유로 일본군도 주둔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군 주둔.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 방법을 둘러싸고 개화파끼리 싸워요. 그게 바로 옹건 개화파 김윤식과 급진 개화파 김옥균의 분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번 시간 서두에 배운 거.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옹건과 급진으로 나누어지고 대립이 심화된다는 것이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만화 3컷짜리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모군란의 원인, 99인을 다 죽인다. 쌀까지 폭등한다는 것이죠. 별기군으로 상징되죠. 다음에 이제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파괴되고 별기군을 창설한 민겸호가 타살당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가 재집권하냐면은 대원군이 재집권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비는 피신하죠. 왕비는 피신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청군이 진압해요. 청군이 진압당하고 있는 90군인들과 왕십리 사람들. 그리고 대원군은 끌려가고 있네요. 청군 진압의 그 결과 청해 간섭이 심화되고 조청장정, 그리고 청일군이 모두 주둔하게 돼요. 재물포 조약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후 옹건과 급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게 이모군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한번 원문을 한번 구경하셔야겠죠. 자료 8번에 보시면은 속방 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예 조선은 속방이다. 속국. 방은 나라 방자예요, 여러분. 룸이 아니에요. 네이션. 청해 대신과 조선 국왕은 비슷하대. 아, 기분 나쁜 조항이죠. 자, 여기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좀 잘랐죠? 그래서 확대하면 속방이라는 말이 있고, 대신과 국왕은 대등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청나라 국왕, 이게 청나라 대신. 그리고 우리는 여기 대신급이야. 라고 하는 게 아예 명문화로 되어 있는 게 조청장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청나라 상인의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4조예요. 이 4조가 경제사 문제가 나오면 꼭 나오는 문제예요. 지금까지 수능에서 5번이나 나왔던 주제가 요 제4조예요. 지금은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경제사에서 보게 될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데요.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지금 눈으로만 봐요, 여러분. 청나라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청장정에 따라서 이 제한 규정을 밟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 막 들어가 장사할 수가 있다는 게 조청장정이에요.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재물포조약 마지막 자료죠. 일본 공사관에 군인을 두어 경비한다라고 해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모두 주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수진사가 파견되었습니다. 2차 수진사 김홍지비가 조선 책략을 갖고 들어오죠. 통영조사 임산부. 자, 그래서 통리기무함이 설치되고 통영조사, 영선사가 파견되고 조사시할단이 파견됩니다. 그리고 별기군이 설치되죠.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 임산부, 3차 수진사, 미국으로 보빙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 왕비 피신, 대원군 재집권, 그리고 청군이 진압해요.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 공사관을 지키는 건 일본군이다 라고 하는 재물포조야. 다음에 왕비가 청군 덕분에 살아났죠? 그래서 친청이 더 강화돼요. 그리고 대원군은 청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청군이 진압하면서 청나라의 입김이 세지죠. 그걸 상징하는 게 조청장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위정척사 운동, 위정척사, 갑신정변, 검문도 사건